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한번 좀 눌러봐야지 이거 맞어. 아니 그런데 강사에 왜 계시다고 하거든요. 잠궈놓는다는 거는- 박주민 의원님은. 강사에? 네, 강사에서도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그러니까 있지. 실무 협상단 그 하자는 요청은 하신 거예요? 아니 협의 내가 요청. 온다라고 아까 언론에 릴리스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지 다. 민주당 쪽에서 제안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공보단에 따로 연락받은 건 없고 모른다고 얘기를 언론을 하시더라고요. 통해서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잠관합니다. 이거는 대화 거부라고 저희가 볼 아니 수밖에 우리는 없죠. 정말로 이 성사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안 계세요, 근데 왜 언제 잠가놓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셔? 근데 왜 잠가놓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기 안 계시고 지금 당사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회의가 중요한 전달- 게 아니라 양자 토론 회의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이미 하고 있었던 거니까. 뭘 지금 뭐 준비를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의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TV 토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금 전에 김은혜 공보단장 얘기해 봤는데 아직도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혹시 뭐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언론 통해서 듣고 있고요. 아마 지금 보면은 뭐 31일 지금 양자 토론은 합의했다고는 하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방식 부분이 좀 논의 중인 것 같고 예. 지금 3일 8시에 이제 사자 토론을 또 3당 간에는 합의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저도 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태근 의원 방금 전에 김은혜 단장한테 왜 꼭 그렇게 31일 양자 토론을 고집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들어도 딱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협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 뭐 그 토론 전략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정무대응실장으로 일하고 있어도 저는 똑같은 전략을 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짜증스럽게 토론 과정들이 진행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체 야권 정권 교체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의 이미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점이라는 게 1월 31일이 시점이라는 게 바로 1월 31일 1.2 소위 이 구정 연휴, 설 연휴에 예. 시작하는 예. 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설에 모이는 그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권 교체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확실히 자기매김을 하고 그간에 있었던 뭔가의 불안감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특히나 이 설 직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가 제가 만약에 협상 대표로 나갔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짜증스럽기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양자 토론을 먼저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전략인지 전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뭔가 회피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대해서 갖는 생각과 경중을 따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제가 그때 정무대응실장 할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처음에 이제 이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 정도는 그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에 문제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금 설을 전후한 실제적인 여론 지표라는 것이 본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후보 등록이 13, 14인데 그 직전에 한 번쯤 단일화의 문제가 또 거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지의 문제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전략적인 판단이다. 예. 그게 이제 솔직한 예. 정태근 의원의 분석이신 거죠. 예.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 한번 이걸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양자 TV 토론 방송사가 하기로 한 것을 법원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못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아까 김은혜 단장은 그것은 이제 방송사가 주최하는 거고 네. 우리 후보들이 주최해서 하는 것을 방송사가 하는 것은 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 지난번 저 판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선관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석, 그다음에 직전 선거 3%, 그다음 현재 평균 여론조사 세 군데에서 뭐 5% 이제 요 요건에 해당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KBS, MBC, SBS가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서 그걸 중계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제가 보기에 가처분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하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양자라든지 맞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중계를 어떻게 하느냐,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알리느냐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 관건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민 의원 전망하시기에 31일 날 양자 토론 열리고 2월 3일 날 사자 토론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양자 토론을 하고 그게 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되냐.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바로 지금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처분을 다투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럼 하겠죠. 만약 이제 양당만 합의하면. 그러면 이것을 지상파건 뭐 어느 방송사건 유튜브건 간에 이걸 중계를 하건 뭐 녹화를 하건 해서 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기 때문에. 예. 이건 방송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2월 초에 하게 될 사자 토론은 또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법률적인 처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31일 토론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돼가는 거 무르익어 가는 것 예. 같고 2월 초에 방송사 주관의 사자 토론도 열지 못할 이유나 안 해야 될 이유가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 측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도대로 가는 거죠. 차지영 교수, 네. 혹시 그전 대선 역사가 네. 좀 궁금한데 네. TV 토론이 지금 그 첫 TV 토론이 만약에 31일 날 양자로 열린다고 하면 네. 지금까지 중에 상당히 늦게 열리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양자 토론을 그러니까 법정 토론 이외에 양자 토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또 이 우리 선거 역사의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예.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선거 토론을 놓고 서로 그 정치적 유불리를 갖고 삽바싸움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그 명시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만큼 이 지금 토론을 둘러싼 그 이 삽바싸움 나름대로 정치적 싸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저는 좀 한 걸음 진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득실의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해 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그때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을 때 아니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한다면 나는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말을 뒤집은 그런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어떻게 지금 담보할 수 있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왜 혼자서 나가야 되느냐, 왜 양자 토론에 응해야 되느냐는 결국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그런 너무 지나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시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무시하는 건 정치적 오만으로 비출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국 민주당이 31일 날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모습이 뭡니까? 만약에 31일 날 양자 토론이 되면 이거야말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재확인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TV 토론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양자 토론이라도 저는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저는 수용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협의를 할 때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31일입니까? 왜 꼭 7시라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전날 할 수도 있고 또 설 후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31일 반드시 그리고 7시 이렇게 정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우리 실무팀에 토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토론은 많이 하자 그렇게 권한을 다 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 특히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 3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후보 측에서 또 도망다니지만 않으면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양자든 삼자든 사자든 토론 가능합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2월 3일 토론 얘기가 나온 게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을 피한다고 하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세 사람이라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2월 3일 토론회 원래는 이제 사자 토론 협의회였고 방송 3사에서 지난번에 같이 한번 받아들이니까 31일 또는 3일날 하자라고 해서 이제 3일날 결국은 사자 토론으로 협의하는데 아마 실무 협의에 지금 3당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협상 지금 단장하고 조금 다른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주체가 방송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처분해서 2명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꼭 엄격하게 법적으로 해석하면 방송 3사에만 적용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법원의 기존 취지는 사자를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자 토론을 만약에 방송사에서 요청했고 3당만 왔다. 그럼 3당만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사자를 하면 안 나올 명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3자라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자로 가는 게 순서였을 것 같은데 양자 토론을 받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안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정태근 의원 쭉 들어봤는데 이제 문제는 31일 날 양자 토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 2월 3일 사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럼요. 예. 윤석열 후보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아까 4시 반 정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31일 날 토론하고 2월 3일 날 사자 토론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침을 밝혔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겁니다. 좀 토론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론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선 토론을 법정 토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론을 다 거부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상당히 이제 앞선 후보들이 이제 토론을 많이 거부하는 거로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혼전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양자 토론을 하고 사자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아마 국민들의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사가 주최하는 것은 4명이 다 해야 되지만 유권자들 보기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 꼭
1등, 2등 후보뿐만 아니라 뭐 1등 후보가 4등 후보랑 또는 뭐 2등 후보가 3등 후보랑 이런 식으로도 양자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후 토론은 이미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2자, 4자 토론을 이후에는 예. 국민들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더 많이 하면 좋죠. 예. 자, 지금 이렇게 사자 토론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나는 빼느냐 하는 후보가 또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요. 허경영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돼야지.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는 판사들 내가 다 기억해 둘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나는 아직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영 교수,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 일단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건 달리 이렇게 왜 그러면 허경영 후보의 그런 이 신청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건 일단 법정 선거 기준,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지금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의석이 5석 이상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직전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했다든지, 그리고 또 한 달 평균 이 세 개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넘어야 되는 후보인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느 곳에도 들지 않는다. 예. 그 판결, 그러니까 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 5%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세계 평균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선거 토론 기준에 그러니까 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TV 토론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이 D-40, 대선이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갤럽이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5 동률입니다. 여론조사 실시한 이후에 두 후보가 똑같이 나온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가 2%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2%포인트 오른 만큼 안철수 후보 2%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안철수 후보가 17%였는데 15%로 지지율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 올라서 4%인데요.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 보시다시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36, 37, 34, 35. 윤석열 후보가 26%까지 1월 첫 주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좁혀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재명 후보와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설 지나고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 여전히 15%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17%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하향세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신경민 의원, 초접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신뢰를 주고 있는 갤럽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윤 후보가 밑바닥 비슷하게 쳤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를 예. 50일 만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이라고 그러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예. 거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다른 그 신뢰하는 여론조사와 연동해 볼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팩트고,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TV 토론, 예. 이것도 상당히 이 여론의 흐름하고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은 이제 방향을 정한 거예요. 안 후보와 단일화를 물론 얘기를 할 땐 하겠지만 안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자강할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방향을 세워가는 거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로 판단됩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단일화 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십니까?
압력은 더 세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 기준점과 더해서 제가 지금 갤럽의 집계표를 갖고 있는데 예. 동시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 또 한 가지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인데 오늘 조사에서는 마지막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 요 조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인 게요. 지금 조금 그래프에 나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3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팀이 아니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딱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표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7%가 나왔는데 본인의 지지율은 15%가 나왔어요. 즉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땡기고 있는 부분들은 안철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추이라고 본다 보면 지금 상당히 조급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상당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원팀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위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지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예.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보면 그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합계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후보 등록일인 13일, 14일이 다가갈수록 이 압력이 세어질 텐데 이 압력에 있어서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앞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차 범위 내 또는 지금처럼 박빙에 경합을 하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압력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근택 대변인 지금 네. 동률을 기록했는데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일단 뭐 초접전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사실 부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정권 교체 여론이 제일 일단 저희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붙은 것도 있지만 밑에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거의 뭐 어찌 보면 정당 지지율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이 선거에 반드시 저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합한 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50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뭐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보여줄 거냐 이 부분에 항상 어쨌든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재명 후보가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많이 보였지요. 절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큰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였지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정책 쪽에 좀 많이 치우쳤고 오늘 여론조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새 후보의 최근 발언을 한번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비호감 대선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뽑을 대통령이 없다. 어떡하죠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선택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밖에 더 있겠나 싶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네거티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마타도인데 저는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급등했던 지지율이 조금은 정체 내지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자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연초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파죽지세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이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3강 체제로서 함께 제대로 대결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차재현 교수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여론조사가 참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TV 토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일단 만약에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보일 것이냐. 그거 상당히 아마 많은 지금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논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화제들 중에 최고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31일 양자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지금 억장이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번 설날 민심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빚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뭐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일종의 말 바꾸기 논란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어서 딸려 놓았던 무속 주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홍준표 의원 어떤 결심을 굳힌 걸까요?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무슨 선문답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낙화, 그 조지훈의 시죠. 그 낙화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또 화의부동. 다른 이하고 화합은 하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런 글도 올리면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글쎄요. 신경민 의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아직 심사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낙화가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언젠가는 그래도 큰 흐름에 대의에 말하자면 타겠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현재는 낙화에 지금 비유를 해서 굉장히 다운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 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지금 하여튼 본인의 심사를 형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낙화는 제가 얼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낙화 시를 진작에 인용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그 전에 한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재현 교수 지금 홍준표 의원의 낙화는 무슨 뜻일까요? 저도 뭐 신경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결국은 뭐 당인으로서 선당 우사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아까 화의부동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결국은 일종의 부동보다는 화 쪽에 일단 먼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7년도에 본인이 그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선 때는 지게 짝대기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 그때 이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탈당파들이 다시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때 이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한 이야기가 대선 때는 지게 짝대기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안 돌 수가 없잖아요. 자, 정태근 의원 이제 뭐 복잡하게 뭐 화의부동 낙화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게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본에 합류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하신 것인지 이제 그러면 나 이제 정리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시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돕죠. 아, 돕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다만 저렇게 어렵게 그 낙화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꽃이 예.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해라 해서 시작해가지고 나 혼자만 잠들기 못내 서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출마한 게 2007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후보로서 정말 제대로 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7년 대선인데 그때는 정말 당이 어려웠을 때 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나왔고 이번에 정말 대선 같은 대선을 치러볼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전에도 해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래도 나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못내 서럽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랑 잘 해볼 수 있었는데 그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좀 꼬인 면이 있었죠. 그런데 비난을 했던 권영세 본부장도 최근에 만났다고 합니다. 권영세 본부장의 말이 나왔을 때 홍준표 의원이 보였던 반응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현근택 대변인 전망까지 들어볼까요? 제가 봐도 화이부동이라는 데 이제 어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 동화되지 않는다. 이익을 취하거나 뭐 이게 사적 이익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예. 내가 동참하는 거는 정권 교체라는 큰 뜻을 따르는 거지. 내가 윤석열 후보라든지 아니면 윤핵관들의 굴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대의 멸친, 그러니까 네. 큰 대의를 위해서 친족을 멸하지 못한다, 뭐 또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입장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정치를 이제 계속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선 국면이고 본인이 어쨌든 뭔가 배제돼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풀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뭐 또 향후에 앞으로도 아마 뭐 대선 출마라든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로 지금 지난번처럼 뭐 당적 얘기 나오고 뭐 출당 얘기 나오는 거는 한 번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신 것 같고 거기에 막 어쨌든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기가 힘을 보태겠다. 뭐 이 정도 취지 아닌가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찾았죠. 텃밭인 호남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광주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찾았는데 광주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장에 어렸을 때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고 노동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걸 비판하면서 정신 나간 정치인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문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자, 저 발언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박정희 정권 때 그럼 우리 호남 지역에 대한 소외 뭐 인사 문제에서부터 개발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차별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호남 방문이니까 가서만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이런 그 지역적인 편견이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적을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호남에 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편법을 쓴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치사한 짓을 하니까 전 국민 전체가 볼 때는 이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도가.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가서 한 건 좋은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정책 얘기를 했어야지. 가서 호남 민심을 건드려 가지고 자기 좀 어떤 지지를 좀 많이 받기 위한 얄팍한 이런 방법은 참 이게 치사한 겁니다. 이게. 신경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 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는 것도 짐작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사례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 선거 유세였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이번 주에만 후보와 동행하는 이낙연 후보와 같이 하는 일정이 3개 있었고 저게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을 거쳐서 의정부를 거쳐서 광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일정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다만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던 것은 조금 지금 현재 물론 차별과 뭐 탄압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메시지의 기조를 좀 통합적으로 가고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내가 안동 사람이지만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더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렇게 꼭 지역에 가면 그 약간 그런 발언을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영남에 가서는 또 전두환 약간 그 긍정적인 발언 해가지고 또 논란도 빚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오는 거죠. 지난번에 안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남 역차별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가서 호남 소외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 통합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상황에 따라서 또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서 받은 표가 한 95% 받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 92, 3%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89%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저 상태로 본선 투표 가도 80% 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9%를 얻었고 간신히 박근혜 대통령은 10% 넘겼지만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는 15%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자세를 갖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아이파크 사태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뭐를 해도 안 올라가는 것이 과연 정책 때문에 문제인지 아니면 저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국민들의 불신감 때문에 오는 건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역 가면 꼭 그렇게 지역 관련 발언들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달에 전북에 가서 또 그 지역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이 전라북도가 수십 년 동안 이 민주당을 밀어줬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영향하에 그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밀어줬습니다. 전라북도가 뭐 많이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호남 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호남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저희는 전국 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형은택 대변인, 네. 지금 이제 호남을 이렇게 여야 후보들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그전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혹시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자 전 총리한테 아마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남지사를 하셨고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현재 지지율하고 투표율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지 성향은 약간 중도 분도 있지만 투표 때는 뭐 더 달라질 걸로 보는데 근데 저도 뭐 고향은 제주도입니다만 이제 호남이 사실은 어찌 보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건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그 후에 달라졌느냐? 별로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실제로 꺼낼 필요 있느냐?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후에 달라지는 뭐 산업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수도권으로 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약간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뭐 굳이 뭐 강조할 필요는 지금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호남, 영남 이 구분보다 수도권 지방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지방이 거의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몇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조금씩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나 그럴 때 좀 감정이 좀 어떻게 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지율이 그런, 좀 이렇게 좀 출렁거릴 때 그러는 것 같고. 지지율이 떨어질 때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토론회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너무 길게 해요. 말이 한다기보다는 말이 길고 또 좀 짧게 요약해서 해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방송에도 가보면은 초반에 말이 길잖아요. 결론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줄여가야 되는데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유를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유세 일정 같은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예. 뭐 일주일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7군데씩 막 가고 그러는데 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는 지역들은 호남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 호남의 여론이 나중에 이제 서울, 경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겠다고 보기 때문에 호남이 먼저 가는 게 맞고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낙연 후보와 어떻게 같이 하는 모습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차저 교수, 네. 정동영 전 대표 이번에 복당했죠.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정을 좀 줄이는 게 좋다. 내가 떨어져 봐서 하는데 뭐 발품 많이 판다고 돼서 이기는 거 아니더라. 맞습니다. 매사에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어제 호남의 메시지는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호남의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통해서 호남에 어떠한 긍정적인 이익이 있었던가를 그런 부분 좀 파지티브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호남이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하고 탕평 인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막 거꾸로 이야기하면 파지티브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다는 것 같습니다. 예, 호남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공을 아주 들이고 있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230만 장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실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에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는 뭐 소외됐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뭐 구정을 맞아서 호남의 전 그 가정에 제가 손편지를 써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정치권에서 긴장할 만한 큰 좀 정치 혁신을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 야 윤석열 후보가 쓴 편지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아주 손으로 이렇게 깨알같이 썼습니다. 신경민 의원, 저것도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잘 대선 국면에서는 못 보던 아이디어인 것은 뭐 분명하고요. 예. 저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 또 저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또 처음 봅니다. 근데 저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예. 저게 어떤 효과를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남에 대해서 정성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반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운 데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비 홍보물을 10%, 세대수의 10%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예를 들면 자기가 굉장히 취약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보내요. 지금 이제 전국에 아마 3,700만 세대쯤 되니까 한 370만 정도는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호남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모든 세대에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환경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효과가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